전 작가의 시선 전욕 작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우, 이 화요일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기다리고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주 보는 사이에 뭘 또 그렇게. 자, 화요일, 목요일 두 번 보죠. 저희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희상 네. 의원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한일 위안부 협정 맺은 걸 갖고 문제를 풀려갔는데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별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별 진척된 내용이 없지 않았었냐?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슨 그거는 제3의 길을 찾으려고 어떤 했는데 문희상 그 특사의 예.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그거 떠나가지고 아니죠. 예. 지금의 이제 한일 관계가 상당히 꽉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일본군 성노예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입장 이게 거의 평행선을 긋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쪽으로서는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전 정부하고 협의를 끝낸 거다. 예. 뭘 다시 하냐 이렇게 하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국민적인 그 합의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라서 예. 이게 상당히 여러모로 이 합의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만 서로가 이 문제를 그냥 갖고 가면서 예.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또 많이 생각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가면서 예. 그 대신에 민간 또는 경제적 또 외교적인 그 트랙 이거는 뭐 3트랙 아니라 4트랙이라도 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일단 그때 합의하면서 최종적 불가역적 이제 이 네.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 이건 아닌 거죠.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놀랍게도 우리 정부 쪽에서 예. 당시에 박근혜 정부 쪽에서 먼저 꺼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 협상의 뉴스를 보면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매우 일본에서 일본적 많이 쓰는 표현이네. 일본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일본 대사를 너무 나이 든 분을 보냈어요. 저는 경험이 있고 지혜롭고 물론 이런 분도 좋지만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일본관이라는 거는 정말 3, 40년, 50년 전의 일본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는 대등하지 않다. 혹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은 뭐 30년이 걸려도 따라잡을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랬던 낡은 일본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쓰기는 합니다. 외교적으로. 그러나 근데 최종적 불가역적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요.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최종이라든지 예. 뭐 불가역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인데 굉장히 일본적인 용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본적인 그 이 감성 내지는 일본적인 사고 아래서 맺어진 거구나. 이런 점에서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었죠. 네. 그리고 적 이런 거 자체가 일본의 표현 아니에요. 적 이런 게. 뭐 그렇진 않죠. 그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쓰고 쓰는데? 일본에서 오히려 그 거기다가 적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그 도시인 노, 뭐뭐의 이런 예. 걸 많이 쓰긴 하죠. 네. 예를 들어 불가역적이라는 거 우리 표현을 하게 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불가역적 이런 표현 안. 그거는 안 우리가 쓴단 잘 쓰질 말이죠.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교 용어도 사실은 지금 법률 용어와 마찬가지로 예. 상당히 이제 그 생활 용어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전 의원님은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는 네. 표현을 그 주로 쓰시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규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제가 맞다? 당연히 일본군 성노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국의 17세부터 23세의 그 여성, 예. 이 여성들을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강제로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예. 1937년에 일본이 이제 만주에 이제 진주하고 있었을 때 일본군들이 그 중국 여성들을 겁탈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중국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을 그때 강제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이 국가의 이름으로 집단 강간을 행했다는 거죠. 한국의 여성들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군 위안부 즉 컴포트 우먼이라고 위안부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그 할머니들에겐 모욕인 거죠. 그래서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본이 선호하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자, 그다음에 그럼 일본군 성노예라고 쓰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다. 네. 그다음에 정신대라고 하는 표현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의미예요, 정신대는? 그 정신대는 당시에는 이제 그 공장으로 이 데리고 가서 여성들을 이제 같이 이제 일을 시키면서 이제 임금을 주겠다 이런 이름 아래 사실은 그 정신대가 이제 여러 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종군 위안부 또는 일본군 성노예의 역할을 맡긴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정신대라는 표현 쓰면 안 되네. 사실은 안 되는데 이제 또 그 당시에서 이거는 팩트로서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종군 위안부는 그 이후에 일본이 자신들의 일을 덮고 말하자면 미화하기 위해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네. 한국 정신대 협회라는 단체도 있으니까요. 2015년 12월 27일인가 2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일 간의 최종적 불가역적 위안부 협상을 끝내자. 네. 이런 것을 이 문제로 국민들이 80% 이상이 무슨 얘기냐. 이거 재협상해야 된다 아니면 폐기해야 된다 하는 뜻을 받들어서 문희상 의원이 특사로 갔는데 본인의 역할과 무관하게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문희상 의원의 경우는 일본 경험이 없으세요. 그분이 이제 한일 연맹 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일본을 이제 그냥 외국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일본도 우리를 외국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서로 안 되는 아주 묘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쫙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인은 어떤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인이 이제 혼내라고 하는 속내가 있고 그다음에 다테마에라고 하는 이제 겉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있는데 그 다테마에라는 게 일본인한테는 우리는 아주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테마에가 이제 잘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속으로는 이제 싫어도 말하자면은 이제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교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본인의 말하자면은 다테마에를 무너뜨린 책이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마 이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실 텐데요. 이 무토라고 이제 주한 일본 대사까지 지낸 분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참 좋았다, 잘 됐다 뭐 이런 책이에요. 근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참 심각한 게 뭐 언론인이라든가 혹은 유학생들이 뭐 자기가 살았던 나라의 체험기를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외교관이에요. 전직 외교관이고 그리고 전직 외교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직에 임무했다는 건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거는 일본인이 스스로의 다테마에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혼내를 드러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외교관이 이런 책까지 썼다는 게. 근데 최근에 일본을 보면 이 혐한론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예요. 일본에서 네, 그래서 한국을 부정하고 한국을 폄하하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일본에 이제 서점에 가보면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7개가 그 이른바 혐한 서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바보 같은 한국, 뭐 이제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한국의 심술, 뭐 이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무토 전 대사의 책이죠. 근데 지금 발간이 됐나요?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무토 전 대사가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라는 일본의 좀 그렇고 그런 잡지에다가 지난 2월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기고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 뭐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 직업
찾기 어려운 것 또 한국 사람들의 이제 왜 격렬한 이제 뭐 이렇게 성격 뭐 이런 한국 참 살기 어렵고 한국이라는 나라 참 괴롭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 단계 이제 더 이렇게 혐한의 도를 높여서 이번에 낸 책이 한국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이런 책인데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요? 네. 근데 무토 대사가 이거 외교 어떤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글쎄 저는 이걸 외교 문제로 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암 삼기도 뭐한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이 외교의 일종의 이 언더 테이블 이 물밑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지금 문재인이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참 어이가 없다. 이게 이제 책 커버에 이제 실린 이제 선전 문구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친북적이고 반의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서 일본은 강한 결의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딱 찰떡 공조가 그렇죠. 돼 있는데 그 이 틈새로 부는 바람이 한국을 궁지로 몰아갈 것이다. 이게 좀 심각한 그러네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혐한 발언이라는 게 지금 이런 서적뿐만 아니라 다부치 히로코라고 뉴욕타임스 기자인데 예. 그 플리처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예. 이분이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쓴 기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트위터에서 일본인들의 혐한, 한국 때리기, 한국 증오의 그 도가 정말 미국에서의 흑백 인종의 그 격화된 상태를 넘어설 정도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그러면 했어요. 그분은 좀 무례하면서 비판적 관점으로 썼나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를 쓰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 다부치 히로코는 일본인이 아니다. 미국인이다. 또 뭐 이렇게 예.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혐한의 그 유튜브 같은 데를 보아도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쇼크를 많이 느껴요. 이렇게 볼 어허. 때마다 어떤 거냐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 갖고 한국이 그 북조선에 북조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의 일종의 흡수 통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거는 정말 거의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의 판이 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혐한론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우리가 그 원인도 한번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대일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효욱 작가님과 함께 전 작가의 시선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격려 문자 혹은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소희님 그 일본 사람 전직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인성이 그거밖에 안 되다니 참 한심스러워요. 0291님 다테마에 그 개념 없는 정치인 다테마에죠. 다테마에. 예, 겉으로 드러내는 태도, 말.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말 이렇게 볼 수 있죠. 겉으로 네. 드러나는 말. 네. 그 개념 없는 정치인 뭘 무너뜨라고 하신 거예요. 무토 그 양반 확실히 제 참을성을 무너뜨리긴 하네요. 4448님 일본 극우 세력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한국 혐오해서 얻는 이익이 대체 뭐래요? 요거는 좀 해설을 해 주셔야겠네요. 박선미님, 전 작가님, 센 언니이셨는데 이제는 동네 언니 같은 느낌이에요. 좋아요. 자, 극우 세력이 네. 그런 거짓말로 얻는 혐한류를 퍼뜨려서 얻는 이익이 뭐예요? 얻는 이익이 많죠. 이 무토 전 대사도 결국은 아마 그럴 겁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피력하고 싶은 것. 이제 뭐 구석진데 있어야 되는 전직 대사인데 은퇴한 전직 대사인데 이런 책을 내면 또 일본 불러내겠죠. 그렇죠. 일본 방송이라든가 또 일본은 강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돈 방석에 앉을 수도 있고. 책도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책도 많이 보고 아직도 일본은 신문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극우 세력 생계형 혐한을 했네 이 양반은 그럼.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은 이제 소신이라고 볼 겁니다. 근데 일본의 이 극우 세력은 굉장히 역사가 깊고 아주 오래되고 또 그 정체를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극우 물론 세력이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극우 세력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엄청 엄밀한 의미에서 극우 세력은 없어요. 극이 붙다는 거는 폭력성을 거기에 내재시킬 때 혹은 드러낼 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이제 극우 세력은 이제 선거철에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확성기를 가지고
정봉주 의원을 뽑아주세요. 정봉주 의원을 뽑아주세요. 이러면서 막 골목을 막 다녀요. 예. 그럼 일본 사람들이 길을 막 막아요. 예. 아우 지겹다고. 그러면은 정봉주 의원이 극우 세력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떨어지죠. 당연히. 표가 떨어지죠. 아니 안 뽑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어. 근데 그게 극우 세력이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봉주를 떨어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어허. 일부러 거꾸로 죽이기라고 해갖고 아, 네 그렇게 야. 그만큼 이제 극우 세력이 이제 머리도 써가면서 일본 어허. 사회 곳곳에 있고 기업하고의 그 이 목소리 큰건 다 연계라든가 극우 세력 같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아베 정권도 본인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극우 세력하고의 그 오랜 역사적인 이 연관이 이제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아베의 그 표현이라든가 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또 일본의 내각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일본의 이른바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해갖고 온갖 자원을 일본으로 빼돌렸던 예. 그 일본의 이른바 전범들이 묻혀 있는 묘지예요. 아, 그러니까 그대로 일본식의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파의 어떤 국립묘지는 아니지만 우파 묘지인 거죠. 그래서 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는 것은 마치 그 히틀러나 나치 아하. 전범들이 묻혀 있는 그런 묘지에 참배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 그러니까 그 나치 그 숭배나 이런 것을 찬양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처벌받죠. 그리고 끝까지 전범들을 찾아가지고 그 형을 처벌하고. 매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독일의 그 총리들은 이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나 이럴 때 무릎 꿇고 정말 갈 때마다 사죄를 사과를 했어요. 하고요. 아베 총리도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자, 고은주님이 의외네요. 요즘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극우가 혐한으로 돈을 벌고 있군요. 자, 의외이긴 하지만 일본인들 중에서 극소수의 극우 세력들 이분들의 극성은 도를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자고 하는 것도 예. 이 전직 혐한. 외교관인 무토가 이런 글을 쓴 거와 마찬가지로 트위터, 그다음에 인터넷, 유튜브, 책, 서적, 예. 방송 그 혐한이 굉장히 심각한 기류가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 그게 심각한 거죠. 일본 여행도 위험한가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 우리나라 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기 인터넷의 영향도 있어요. 일본인들은 예. 자신의 그 말,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어디 가서 대놓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 그러면 약간 이 키보드 워리어들이 잘 살아날 수 있는 생태계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익명성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하니까 지금 일본의 인터넷에는 혐한이 넘쳐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앞서 이제 트위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역시 이 한국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1700만 촛불이 불었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한 일본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제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예. 했어요. 자신이 이제 남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게 한 5, 6년 전이에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니까 그러면서 갔더니 다 텔레비전이 호텔의 텔레비전이 삼성에다 LG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예. 아마도 그 한국 제품이 싸가지고 그런 걸로 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예. 싸지 않잖아요. 소니보다 비싸잖아요. 이미 10년 전부터 예. 좋은 호텔, 뭐 예. 5성급이라든가 그런 딜럭스급 호텔에서는 삼성이나 LG 텔레비전을 많이 놓습니다. 그래야지 좋아해요, 손님들이. 고급 호텔의 일종의 아하. 삼성이 있어야 되고 LG가 있어야지 고급 호텔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남미에 갔으면은 일본은 우리나라 의원들보다 이 출장이나 이런 걸 굉장히 호화스럽게 해요. 통역도 한 명씩 붙여주고. 그러니까 좋은 호텔이 좋은 있었다니. 호텔에 갔었겠네.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씩 웃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말은 못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오코노기 마사오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이 지한파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국제사회 구조 속에서 일본의 목소리가 작게 되고 일본의 위상이 약화되는 데에 대한 일본인의 반작용.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네. 열등감의 표현. 그렇죠. 아하. 그리고 또 교토대학에 이제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이 오후라 교수 같은 사람들 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꾸 포용성이 없고 그다음에 열등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일본은 제2의 패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일본인이요 제발 이렇게 오그라들지 말고 포용을 갖고 그다음에 오그라든다는 표현이 딱 정확하게 그렇죠. 꽂히네요.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이가 좋아야지 두 나라의 진짜 이익이다. 이거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님 생계형 혐한이라 흐흐흐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도움되는 말씀이에요. 아, 일본에서도 들으시는구나. 세계에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고릴라를 깔아놓으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김대현님 일본 사람들 의외로 위안부 역사 왜곡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지연님 진짜 화나네요. 우리나라도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혐한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1700만 촛불이 신경이 쓰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이제 그 김정은 시대에 특히 많았었는데 일본인 여성들이나 남성들을 납치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납북자 문제가 일본의 그 이 영토 문제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북한하고 친하다 이러니까 우리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 편을 들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막 나와가지고 이제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TV에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매우 현명하게 냉철하게 일본과의 그 관계를 저는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이 역사를 쭉 보면은 사실은 매우 긴밀하게 지냈던 역사가 이렇게 나빴던 역사보다 훨씬 깁니다. 물론 그 책임은 전 일본에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식민지까지 삼아서 예.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너희 나라 진짜 일본 식민지였었냐? 너 이렇게 흔적이 하나도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그만큼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가혹하고 혹독하고 잔혹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아하. 왜냐하면은 식민지 정책이 가혹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식민지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정말 비인간적으로 잔혹하게 했기 때문에 지긋지긋해가지고 지우고 그냥 싶었던 싹 거예요. 없애버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간단하게 네.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지난번에는 한일 관계도 잘 풀고 네. 외교 잘할 것이다. 강경화 장관이 들어오면 한일 관계 잘 풀까요? 저는 잘 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존재 자체가 일본에게 위협적이다 이렇게 그렇기도 얘기하셨는데. 하고 이제 강경화 그 후보자가 일본 문제에 대해서 또 그 한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 자기 자신의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유엔에서는요. 우리가 예. 몰라서 그렇지 종군 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일본이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써가면서 그걸 묻으려고 합니다. 야. 그럴 때 그거를 뚫고.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강경화 장관 후보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살짝 흠결이 있지만 그래도 한일 관계, 국제 외교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순진했다고도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네, 책인데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요? 네. 근데 무토 대사가 이거 어떤 외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글쎄 저는 이걸 외교 문제로 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암 삼기도 뭐한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이 외교의 일종의 이 언더테이블 이 물밑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지금 문재인이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참 어이가 없다. 이게 이제 책 커버에 이제 실린 이제 선전 문구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친북적이고 반일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서 일본은 강한 결의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딱 찰떡 공조가 그렇죠. 돼 있는데 그 이 틈새로 부는 바람이 한국을 궁지로 몰아갈 것이다. 이게 좀 심각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험한 발언이라는 게 지금 이런 서적뿐만 아니라 다부치 히로코라고 뉴욕타임스 기자인데 예.
그 플리처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예. 이분이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 쓴 기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트위터에서 일본인들의 혐한, 한국 때리기, 한국 증오의 그 도가 정말 미국에서의 흑백 인종의 그 격화된 상태를 넘어설 정도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그러면 했어요. 그분은 좀 무료하면서 비판적 관점으로 썼나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를 쓰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 다부치 히로코는 일본인이 아니다. 미국인이다. 또 뭐 이렇게 예.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혐한의 그 유튜브 같은 데를 보아도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쇼크를 많이 느껴요. 이렇게 볼 어허. 때마다. 어떤 거냐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 갖고 한국이 그 북조선에 북조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의 일종의 흡수 통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거는 정말 거의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의 판이 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혐한론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우리가 그 원인도 한번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대일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효욱 작가님과 함께 전 작가의 시선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격려 문자 혹은 궁금한 점 그러는 이제 싫어도 말하자면은 이제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 게 교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본인의 말하자면은 다테마에를 무너뜨린 책이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책이 일본에서 나왔어요? 아마 이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실 텐데요. 이 무토라고 이제 주한 일본 대사까지 지낸 분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참 좋았다, 잘 됐다 뭐 이런 책이에요. 근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그렇죠. 이야. 뭐 근데 이것이 참 심각한 게 뭐 언론인이라든가 혹은 유학생들이 뭐 자기가 살았던 나라의 체험기를 쓸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분은 대사. 외교관이에요. 전직 외교관이고 그리고 전직 외교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직에 임무했다는 건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거는 일본인이 스스로의 다테마에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그리고 혼내를 있죠. 드러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외교관이 이런 책까지 썼다는 게. 근데 최근에 일본을 보면 이 혐한론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예요. 일본에서 네, 그래서 한국을 부정하고 한국을 폄하하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일본에 이제 서점에 가보면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7개가 그 이른바 혐한 서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바보 같은 한국, 뭐 이제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한국의 심술, 뭐 이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무토 전 대사의 책이죠. 근데 지금 발간이 됐나요?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무토 전 대사가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라는 일본의 좀 그렇고 그런 잡지에다가 지난 2월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기고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 뭐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 직업 찾기 어려운 것 또 한국 사람들의 이제 왜 격렬한 이제 뭐 이렇게 성격 뭐 이런 한국 참 살기 어렵고 한국이라는 나라 참 괴롭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 단계 이제 더 이렇게 혐한의 도를 높여서 이번에 낸 책이 한국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이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군 위안부 즉 컴포트 우먼이라고 위안부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그 할머니들에겐 모욕인 거죠. 그래서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본이 선호하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자, 그다음에 그럼 일본군 성노예라고 쓰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다. 네. 그다음에 정신대라고 하는 표현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의미예요, 그 정신대는? 정신대는 당시에는 이제 그 공장으로 데리고 가서 여성들을 이제 같이 이제 일을 시키면서 이제 임금을 주겠다 이런 이름 아래 사실은 그 정신대가 이제 여러 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종군 위안부 또는 일본군 성노예의 역할을 맡긴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정신대라는 표현 쓰면 안 되네. 사실은 안 되는데 이제 또 그 당시에서 이거는 팩트
팩트로서는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종군 위안부는 그 이후에 일본이 자신들의 일을 덮고 말하자면 미화하기 위해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예. 네. 한국 정신대 협회라는 단체도 있으니까요. 2015년 12월 27일인가 2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일 간의 최종적 불가역적 위안부 협상을 끝내자. 네. 이런 것을 이 문제로 국민들이 80% 이상이 무슨 얘기냐. 네, 이거 네. 재협상해야 된다 아니면 네. 폐기해야 된다 하는 뜻을 받들어서 문희상 의원이 특사로 갔는데 네. 본인의 역할과 무관하게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문희상 의원의 경우는 일본 경험이 없으세요. 그분이 이제 한일 연맹 회장도 예.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일본을 이제 그냥 외국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또 일본도 우리를 외국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서로 안 되죠. 아주 묘한 관계죠. 그렇기 감정이 때문에 쫙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인은 어떤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인이 이제 혼내라고 하는 속내가 있고, 그다음에 다테마에라고 하는 이제 겉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있는데 그 다테마에라는 게 일본인한테는 우리는 아주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테마에가 이제 잘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속을 전 작가의 시선 전욕 작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우, 이 화요일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기다리고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주 보는 사이에 뭘 또 그렇게. 자, 화요일, 목요일 두 번 보죠. 저희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희상 네. 의원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한일 위안부 협정 맺은 걸 갖고 문제를 풀려갔는데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별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별 진척된 내용이 없지 않았었냐.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슨 그거는 제3의 길을 찾으려고 어떤 했는데 문희상 그 특사의 예.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그거 떠나가지고 아니죠. 예. 지금의 이제 한일 관계가 상당히 꽉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일본군 성노예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입장 이게 거의 평행선을 긋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쪽으로서는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전 정부하고 협의를 끝낸 거다. 네. 뭘 다시 하냐 이렇게 하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국민적인 그 합의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라서 예. 이게 상당히 여러모로 이 합의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만 서로가 이 문제를 그냥 갖고 가면서 예.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또 많이 생각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가면서 예. 그 대신에 민간 또는 경제적 또 외교적인 그 트랙 이거는 뭐 3트랙 아니라 4트랙이라도 예. 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일단 그때 합의하면서 최종적 불가역적 이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 이건 아닌 거죠.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놀랍게도 우리 정부 쪽에서 예. 당시에 박근혜 정부 쪽에서 먼저 꺼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이해가 안 당시에 되는 거죠. 네, 그 협상의 뉴스를 보면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매우 일본에서 일본적 많이 쓰는 표현이네. 일본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일본 대사를 너무 나이 든 분을 보냈어요. 저는 경험이 있고 지혜롭고 물론 이런 분도 좋지만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일본관이라는 거는 정말 3, 40년, 50년 전의 일본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는 대등하지 않다. 혹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은 뭐 30년이 걸려도 따라잡을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랬던 낡은 일본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쓰기는 합니다. 외교적으로. 그러나 근데 최종적 불가역적 이런 표현은 처음 그러니까 들었어요.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최종이라든지 예. 뭐 불가역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인데 굉장히 일본적인 용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본적인 그 이 감성 내지는 일본적인 사고 아래서 맺어진 거구나. 이런 점에서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었죠. 네. 그리고 적 이런 거 자체가 일본의 표현 아니에요. 적 이런 게.
뭐 그렇진 않죠.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쓰고 쓰는데? 일본에서 오히려 그 거기다가 적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그 도시인 노, 뭐뭐의 이런 예. 걸 많이 쓰긴 하죠. 네. 예를 들어 불가역적이라는 건 우리 표현을 하게 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지 예. 불가역적 이런 표현 안. 그거는 안 우리가 쓴단 잘 말이죠. 쓰질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 외교 용어도 사실은 지금 법률 용어와 마찬가지로 예. 상당히 이제 그 생활 용어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전 의원님은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는 네. 표현을 그 주로 쓰시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규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제가 맞다? 당연히 일본군 성노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국의 17세부터 23세의 그 여성, 예. 이 여성들을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강제로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예. 1937년에 일본이 이제 만주에 이제 진주하고 있었을 때 일본군들이 그 중국 여성들을 겁탈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중국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을 그때 강제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이 국가의 이름으로 집단 강간을 행했다는 거죠. 한국의 여성들의. 그래서